자, 오늘 첫 번째 법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강의 자료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 아래에 따르게 되면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좀 1, 2월 따라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바뀐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교재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들어진 어떤 강의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들어진 게 법학 통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예전에 학습할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준비했던 서브노트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인의 법과 생활에도 필요한 내용들은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예전에 시험 준비하실 때 법학 통론책 하나 아니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아니면 예전에 이제 한국교원대에 계셨던 김범주 선생 법과 사회 책을 가지고 보통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김범준 선생 같은 경우 정년퇴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법학 통론은 각 대학마다 법대 교수들이 보통 책을 쓰는데 이름은 법대 교수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교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집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혼자 개인이 이제 쓴 법학 통론 책들은 일단은 이제 관여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면 뭐 법 조문을 옮겨놓은 정도, 뭐 그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해결하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들어서 같이 만든 책이 이제 법교육학 입문이었는데, 법교육학 입문이 이제 개정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판 나와 있고 2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저랑 거의 막내들 같이 이제 공동 집필진 중에 막내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좀 많이 살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 이 책의 지금 내용 서술 자체가 이번에는 제가 2판 쓸 때는 거의 개입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 법학 통론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서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법 조문들을 정리한 느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책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출제 기준에 포함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굳이 이 책을 참고서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사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법책을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질문한다면 그냥 교재를 열심히 보시라. 그래서 구석지 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교재에는 거의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인권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었던 게 연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잠시만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이제 구석탱이에 나왔다고 해서 학생들이 한참 이제 답을 찾아 헤맸던 문제들 몇 가지 있는데, 566페이지 보면 제3세대 인권의 의미를 쓰라고 했던 게 실제적으로 재작년에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했던 문제들입니다. 566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대 인권하고 3세대 인권의 차이점,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들, 이걸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 이런 용어들을 이제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면이 있으면 이제 맞추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없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어디 있는 문제냐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했던 문제가
거기 570페이지 국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교재에는 이미 있었던 상태. 그래서 지금 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 관련돼서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법교육학 입문 이쪽에 이제 저자들 중에는 일단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험에 이제 관계되는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했던 게.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거, 법원 행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쭉 보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조금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약간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물어봤던 패턴의 문제들을 자꾸 물어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정족수 문제입니다.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2000년대, 2010년대 공무원 시험에나 출제할 만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출제를 하시고 있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제가 시험 문제 패턴을 알다 보니까 강의 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주제다. 그 다음에 이건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어주시고요.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어달라. 그래서 눈에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구석진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암기를 한다고 힘을 너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패턴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판례를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례들 그게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게 341페이지에 보시면 형법에 미수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341페이지에 보시면 미수 세 가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법대에서 법대 교과서로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 세 가지를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 세 가지를 제가 강의 때도 제 교재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들었던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범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얘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그 판례는 사실 조금 보면 어려웠던 내용이라 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출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 내란 사태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329페이지. 자, 329페이지에 보면 거기 정당행위가 나올 겁니다. 정당행위가 나오는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보면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안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그게 맨 밑에 보면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계속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는 패턴이 약간 어려워지거나 그 다음에 범위에 벗어난 용어가 좀 보이더라도 일단은 교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90% 정도 이상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교재를 여러 번 읽어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충분히 입에 좀 익혀 주시면 좋겠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오늘 그 기출문제 자료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기출문제 출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복습문제 맨 앞에다 일단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먼저 주제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들을 풀면서 확인을 다시 하시고
복습을 하실 때 충분히 그 주제들을 좀 들고 확인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간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죠.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자료의 내용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일단은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법의 기초 파트에서는 자연법 사상과 법 실증주의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의 포인트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라 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법 해석의 기법 정리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정리했던 이유는 제가 학습을 하면서도 좀 의문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 해석 파트가 워낙 정리가 좀 잘 안 된 느낌. 그래서 이제 법제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법학 통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진짜 한 몇십 년 전에 어떤 해석의 어떤 기법들을 그냥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기법에 따라서 일단 교재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를 보실 때 보시기 전에 요 틀을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출제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답이 좀 엇갈리는데 저하고 이제 그 어떤 분하고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넘겨보시면 7번 문제입니다. 느낌에는 이 문제를 본인이 출제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긴 한데 어쨌든 이 7번 문제를 보면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론적 해석은 아니다. 왜? 목적론적 해석은 개념의 위계상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념의 위계는 한 단계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논의되는 것을 맞추어서 해야지 한 단계 위에 범주에 해당되는 목적론적 해석을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고쳐지겠죠. 그런데 법학 통론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책들을 답습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 법의 해석 파트가 사실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 교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강했던 내용들을 제가 여러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강했던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할 만한 것들은 충분히 활용들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예.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진도를 들어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가 되었을 때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개편안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출제 범위가 각 출제진에 속하는 교수들이 문제들을 쭉 이렇게 주제들을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육평가원에 있었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실 만든 책들이 지금 사회과 교사를 위한 땡땡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이제 속하는 것들이고 법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도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인데 다만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만 있고 나머지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체계도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체계를 좀 잡아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의 전반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 법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의 기초 파트는 법의 개관을 일단 정리를 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된다기보다 매년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시험 문제를 물어봤던 거는 챕터 3. 바로 법의 유형이 일단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유형. 그래서 지금 이걸 거의 한 4년 연속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연속으로 물어봤던 문제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학 통론책은 보통 보면 챕터 6장이 없습니다. 챕터 6장이 보통 보면 없거든요. 그 법률 관계의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
보통 민법의 앞에 있는 총론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법학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각 개별 법들은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법의 기초 파트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던 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은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개념을 워낙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개념들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법의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통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법의 이념이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의 이념 부분은 지금 현재 해석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아마 문제가 좀 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볼 땐 법적 안정성 그거 하나,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헌법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파트에서는 일단은 총론 파트는 거의 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나중에 총론 파트에서 통치 구조론과 연결해 꼭 정리를 해야 될 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법치주의하고 권력 분립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가 총론에서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돼야 될 게 바로 국민주권 대의제입니다. 국민주권과 대의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총론은 생각보다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원리가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권의 보호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제제도, 그걸 중심으로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 기본권 강론 파트인데요. 기본권 강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대로 기본권의 궁극적 이념 보장 원칙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냥 기본권에 대한 이름을 물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권의 용어만 익혀 두시면 됩니다. 주로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치 구조는 되게 좋아해요. 그게 아마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을 하니까 본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항상 마음속에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헌법 교수들이 약간 통치 구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하는 스타일들 문제가 최근에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학을 출제하는 출제위원회 범위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넓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보통 보면 출제위원들이 좀 한정되어 있는 편인데, 이게 지금 법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리고 넓은 데다가 문제를 내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공무원에 가까운 스타일. 그래서 그런 주제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몇 가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법조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헌법재판론이 최근에 좀 뜸합니다. 한 2년 정도 쉬었단 말이거든요. 올해 반드시 헌법재판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행정법의 의, 행정작용,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행정구제가 쭉 나와 있는데, 행정법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거의 헌법과 연결되는 부분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행정법의 의, 이 부분에 헌법과 주로 연결되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은 행정구제, 챕터 4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국가배상 청구권하고도 연결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은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출제가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사법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례를 바꾸거나 판례를 바꾸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의를 할 때 패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고,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형법에 의해서 형법의 기능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형법의 기능 중에도 특히 보충적 기능,
보장적 기능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장적 기능.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헌법, 행정법, 형사법이 전부 다 공통점이 공법입니다. 공법이고 이 공법들의 가장 중요한 법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형사법은 독특하게도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재형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재형법정주의는 언제든지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5번으로 가시면 구성요건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 파트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출제가 될 거냐면 위법성론, 책임론. 위법성론, 책임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범죄 실현 단계는 용어들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비 업무가 뭐냐, 미수가 뭐냐, 뭐 이런 거니까. 기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참가 형태는 공동정범, 그 다음에 방조범, 교사범, 뭐 이런 것들을 보는 파트인데 이 범죄 참가 형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범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이제 김건희 뇌물 받은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신분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받았을 때 뇌물죄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공무원과 신분이 좀 어려운 파트고요. 나머지 용어들만 익혀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벌과 행사 절차인데 여러분들의 또 수험생들 뒤통수를 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년범이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뭐 출제가 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전에 딱 처음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딱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된 내용은 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년범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일단 1번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범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인트를 하나 짚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채권까지 한번 돌았고 친족법, 상속법이 돌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기본 개념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민법의 기초 파트에 있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권리의 주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미성년자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뭐 됐고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이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될 때 무효가 될 때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무효가 되는지 언제 취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물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개념적 특성과 물건의 종류 이 두 가지 파트가 핵심이고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3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 몇 가지만 짚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거기 어디에 있냐면 5번째 채무 불이행 유형 및 구제 방안 이걸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고 전통적으로 시험에 강한 파트는 거기에 7번 로마자 7번, 8번, 9번입니다. 계약 책임, 주택임대차 보호법, 불법 침입 관련 문제.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5번째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은 최근에 출제가 거의 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 안 된 걸로 따지면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상속법은 당연히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출제가 뻔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감사가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불만이 좀 커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뭐지? 문제 유출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몇 번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더 심해지고 체크를 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둔다면 상속 계산 문제 만약에 학원가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출제 안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례를 바꾸는 건 가능하겠지만 상속 문제를 사실은 학원가에서 나오는 문제 이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면. 변호사 시험이라면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노동법하고 법의 기초 파트가 요즘에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이제 해마다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이걸 중심으로 2번, 3번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법은 거의 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모의고사반 강의를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의고사반은 예전에는 모의고사 8회 뭐 한 10회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올해 진행하는 것은 모의고사 6회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6회 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회당 일단 접수가 가능한 상태로 바꿨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했냐면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를 어떤 마무리를 하고 갈 것이냐. 이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모의고사반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하고 국제사법인데 이것도 좀 약간 뜬금이 없긴 했어요. 아까 3세대 인권 보셨는데 그 3세대 인권이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시험에 출제를 할 만한 주제는 전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어쨌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 만약에 제가 매번 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야. 그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문제 해결 제도는 국제사법재판소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학원가나 딴 데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문제 자꾸 빼버리니까 이상한 문제 출제하는 거죠. 구석탱이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법의 법원이 무엇인지 이걸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법원을 운영하는 각국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국가가 참여해서 만든 조약. 그런데 생각보다 이 조약에 참여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형사법원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유엔의 부속기구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유엔에는 국제형사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계 각국이 사담 후세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국제정치학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시행력이 약하다. 그런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 출제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꼬라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건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용어들만 좀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다 법학이나 경제학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제가 좀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 특히 법학은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게 외국어를 쓰죠. 특히 일본어라는 외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에 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에 붙지 않는 걸 입에 익혀두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익혀두시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법의 기초 파트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